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일할 회사를 고를 때도 이제 어떤 회사가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뭘 잘해야 좋은 회사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일단 돈을 잘 벌어야겠죠. 이제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이제 회사를 일하는 게 되게 재밌고 회사 사람들이랑 합도 잘 맞고 이제 그러면서 좋은 성과까지 이제 개개인의 성취감까지 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면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겠죠.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 경영 이념을 굉장히 잘 실천을 해서 성공시킨 그런 정답 같은 회사가 일본에 있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교세라죠.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가 일본에서 뛰던 당시, 그러니까 2002 월드컵 이전인데 교토 퍼플 상가에서 뛰던 때, 그리고 설기현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해서 레딩에서 뛰던 때 이제 유니폼 스폰서의 앞에 이게 교세라라고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사실 소비자 입장, 일반 한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할 일이 많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다 보니까 그때는 뭐지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이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교세라 창업주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긴 정신적인 유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아메바 경영이라는 단어죠. 경영을 공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서점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저기서 보셨을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이런 조직을 이제 잘게 쪼개서 각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이념이 이제 아메바 경영인데, 그 철학을 만들어서 이제 전파시켰던 사람이 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고, 이분이 8월 말에 이제 90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한 번 더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교세라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컸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아메바 경영, 자율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의 순살에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녹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짤방을 보시면은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생전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 한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미치도록 열심히 해야지만 이제 그나마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었고, 되게 정석적인 경영을 하신 분이에요. 참고로 이분이 만든 이 교세라라는 회사 자체가 창사 이래 6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항상 흑자를 내면서 운영해온 비즈니스의 교본 같은 형태를 보여준 회사고, 어쨌든 이 회사는 소재랑 부품 산업의 대표주자입니다. 각종 IT 하드웨어에 쓰이는 부품들이나 제품들을 만들고, 그 외에도 뭐 태양광 패널이나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제품들에 들어가는 세라믹 부품까지 만드는 업체죠. 참고로 일본의 2위 통신사인 KDDI 같은 경우도 교세라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전 세계 40개국 정도의 300개 가까운 계열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7만 명 넘게 고용하고 있는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됐고, 일본 내에서도 시가총액 50위권 정도로 대기업 반열에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일본 2위 통신사가 교세라 사나라는 얘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짚고 가면은 1위 회사가 NTT 도코모 인데,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국영 회사죠. 물론 지금은 민영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도 지분상으로는 공기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3위가 소프트뱅크인데 2위인 KDDI와 3위 소프트뱅크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DDI를 처음에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만들 때도 이거 인프라 까는데 돈 엄청 들어가지고 손해볼 거다. 1위 NTT 도코모가 어쨌든 공기업인데 이걸 뚫고 민간 회사가 이 통신이라는 산업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센 태클들을 받았을 때 이 NTT의 독점을 깨부셔야지만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의 통신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신경 쓰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로 2등까지 만들어냈죠. 그리고 3위인 소프트뱅크도 이 손정희 회장이 어쨌든 소프트뱅크 통신 인프라 깔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손정희 회장 관련된 책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 소프트웨어 유통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통신사까지 먹고 그 다음 사세를 확장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재밌게 해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도 보면은 인프라 까는 이 막대한 비용을 빚을 엄청 내면서까지 밀어붙여서 진행을 해서 성공시켜서 결국에는 3위 통신사를 만들고, 일본 내에서 어쨌든 이렇게 1, 2, 3위 통신사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돼서 일본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죠. 통신 얘기 나온 김에 교세라와 관련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더 말씀해 드리자면은, 발뮤다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죽은 식빵도 되돌리는 토스트기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류의 용어들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생긴 것도 굉장히 이쁘죠. 북유럽 스타일로 이 디자인을 해서 감성 좋아하는 소비자들한테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 발뮤다가 작년에 일본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아예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발뮤다의 스마트폰 자체도 어쨌든 교세라가 OEM 형태로 제조해준 거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각종 IT 기기를 아직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교세라라는 회사를 이렇게까지 큰 종업원 7만 명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이 비결을 보면은 아메바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중심에 나오죠.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생각했을 때는 직원들이 회사에 소속감을 느낄 때 최선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거는 결국 직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사실 조직이 작을 때는 중요하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기업이 빠르게 크게 되면은 이 조직을 통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랄리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실제로
교세라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굉장히 급속하게 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66년도에 IBM으로부터 전자제품 공급 계약을 따냅니다. 그러면서 IBM이 엄청난 막대한 물량을 주는 거를 하나하나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IBM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은 많이들 포기를 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큰 팀을 꾸려가지고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 세팅이 굉장히 잘 유연하게 이루어졌어야 됐는데요. 이게 회사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제 새 직원들이 조직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사건이 실제로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조직이 되더라도 직원들이 계속해서 소속감을 갖고 이제 빠르게 기존 조직에 묶일 수 있도록 교세라라는 조직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소규모 조직으로 잘게 나누는 이런 경영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일본의 대기업들, 뭐 한국 대기업도 그렇지만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수직 명령 체계를 벗어나서 현장에 더 접점이 있는 소규모 조직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의 조직들을 하나의 기업처럼 취급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 각각의 조직들이 재무 상태까지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율성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실제로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직원들이 본인들이 직접 낸 계획이 성과로 돌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율성까지 부여받은 상태다 보니까 소속감 플러스 재미를 느꼈겠죠. 그러면서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수직 명령 체계에서 뭐 윗사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소규모 조직들 간, 각 아메바 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회사 내 이런 선의의 경쟁이 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활기를 띠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교세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최근에 한국의 스타트업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스타트업들 사례들이랑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스타트업 세계에서도 셀이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익숙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각 셀들로 조직을 쪼개서 셀들의 주도권을 주고,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 서비스별로 아예 셀을 나눠서 이 서비스는 이 셀에서 완전히 담당하세요, 아니면 이 다른 서비스는 이 다른 셀에서 완전히 담당하세요 하는 식으로 자율권과 책임까지 한꺼번에 부여해주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사내 벤처기업들처럼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분사해서 나가게 되는 사내 벤처기업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이런 앙터프레너십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은 선순환적인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말로는 되게 이상적인데, 이걸 실제로 해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더 뽑을 때마다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직들에서 보통 최종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늘어나면은 사람이 늘어난 걸 묶어서 중간 관리자를 두고, 중간 관리자 밑에 또다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수직으로 내려가는 체계들을 만드는 거는 많이들 익숙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아메바 경영이라는 거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이 조직이 어쨌든 잘 만들어서 묶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메시지 자체를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수직 하방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실제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율권을 가지고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회사가 크는데도 중요하고, 회사가 크기 위해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라는 업무를 내려놓고 또 다른 새로운 업무들을 도전해서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굉장히 줄여줘서, 이런 식으로 실무진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관리라는 걸 하는데 쓸 시간에 오히려 이제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새로운 비전,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관리자들이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관리자들이 어쨌든 간에 판을 키우는데 더 시간을 쓸 수 있다는 뜻이라서 회사가 더 크는데 자연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스타트업들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임직원들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아메바 경영이랑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지금 세대의 스타트업들은 비싼 인재들 데려와서 스톡옵션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교세라 창업주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이게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대 60년대 일본에서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을 뿌리는 형태가 그렇게 익숙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거를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이제 비전 설파와 이제 사람들을 공감시키는 능력으로 해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파산 위기에 JAL 일본 항공사를 맡아서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던 이 사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 70살이 다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퇴해서 아예 불교 승려로 불교에 귀의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항공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SOS를 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면 워낙에 다른 조직이기도 하고 현업에서 은퇴했다가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고,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 신화를 써놨는데 여기 와서 실패 사례
사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돌아올 때 했던 말이 본인은 사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취임했다고 하죠.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인데, 그때 일본 항공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직원이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영 효율화를 하게 되면은 한 15,000명, 16,000명 정도는 해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 3만 명 이상의 직원은 지켜낼 수 있다. 그럼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어쨌든 취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플러스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이 철학도 밝혔는데, JAL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ANA, 일본 대표 항공사죠. 실질적으로 이 ANA 항공 혼자 남기 때문에 이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고 티켓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JAL을 턴어라운드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돌아와서 실제로 흑자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와서 뭐 한 1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실제로 출근도 주 3일 4일 70세 노인이 회사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하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회사 내부 지표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는 학벌 좋은 사람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그냥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던 이런 회사가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에너지를 내서 일을 하는 회사로 빠른 시간 내에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흑자 전환 이후엔 아예 2년 반 만에 재상장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아끼는 태도 플러스 이 소비자를 아끼는, 사람을 아끼는 태도가 아메바 경영이라는 이 철학에서 굉장히 깊게 녹아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사례가 이 박지성 선수 얘기했잖아요. 교토 퍼플상가의 메인 스폰서가 교세라였는데, 박지성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이 맨유 이적 당시에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받아줄 테니까 나중에 꼭 돌아오라고 말한 사람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메바 경영, 이 아메바식 조직에 대한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누구나 아메바 조직을 도입하면 좋은 거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아메바 조직이라는 게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걸 실현해내기에는 쉽지가 않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게, 결국에는 임직원 개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난다라고 하는 건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만 들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거의 핵심은 애초에 그런 사람들만 회사에 온보딩을 시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런 사람들을 바꾸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만 들였을 때도 해이해질 위험이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컨텍스트 없이 전체적인 흐름 없이 그냥 각 조직에 자율권을 주면은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그런 식으로 자율권과 책임을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죠. 핵심은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 그들이 과연 이런 책임감을 가진 인재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이제 해결할 책임감을 가진 인재인가, 그리고 그걸 정말로 해결해낼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진 핵심 인재를 찾는 게 어쨌든 아메바 경영의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비슷한 개개인의 막대한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식으로 한때 넷플릭스식 조직 문화가 굉장히 인기였죠. 물론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지금 잠깐 힘들긴 한데 여전히 엄청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판단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넷플릭스도 힘들었던 시절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개개인한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죠. 하물며 넷플릭스도 그런데 훨씬 더 내공이 덜 쌓인 더 작은 회사들의 경우, 특히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문화 아니면 아메바 경영 문화를 함부로 들였다가 작살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일의 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KT 사장님 하시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여기도 보면은 극단적인 솔직함 같은 이런 넷플릭스식 경영의 밸류, 이런 밸류를 이제 조직에 쉽게 도입했다가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치들을 따라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직이 과연 이 아메바 경영에 맞는 조직인가 라는 점을 일단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춰서 점점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바식 경영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각 소규모 조직들이 다 쪼개져서 각자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대규모 투자 집행을 한다거나 전사적으로 한 몸이 돼서 속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불리해질 수 있겠죠. 교세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 경영이 더 잘 맞는 회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뭔가 하나만 딱 집어서 그거를 엄청 몰아붙여야 되는 경우에는 과연 맞는 경영 방법일까라는 질문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세라 같은 경우도 경쟁자들한테 밀리는 모습이 보이자 제품 라인을 16개로 흩어져 있던 거를 3개로 정리를 했다고 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자율권과 확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나모리 가즈오 선생님의 철학 관련해서는 이 웹사이트도 아예 있습니다. 이 교세라 코리아에 보시면은 아예 아메바 경영이라는 것,
이 목적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이 철학을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키워드만 먹고 보면은 되게 진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 경영 이념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누구나 할 것 같은 이런 말들을 써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뒷배경을 알고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어떤 의미에서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로 정리가 되게 됐는지를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하고 있던 고민인 이 조직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의 이 길을 걸어가셨던 이 위대한 창업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공유를 해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요즘에 ESG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이 G, 가버넌스 관련된 되게 좋은 사례가 아닌가. 사실 뭐 S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뭐 소셜? 왜냐면은 이 회사 직원들을 어쨌든 하나하나의 구성원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ESG의 선구자적인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순살은 다음번에 또 다른 경영자의 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